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0일 완성 프로젝트.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조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조선은요, 상당히 많은 출제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에서 약 많게는 또 30%까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조선 전기부터 자 어떻게 건국되었고 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선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별 주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이 주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에 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저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 말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고려 말에는요. 자, 그 정권을 장악했던 세력이 누구였었죠?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자, 이 권문세족들은 자, 대농장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요. 그와 함께 또 음서제도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자, 이들은 바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실세예요. 고려말 정권을 장악했던 실세다. 자, 그들은 상당히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바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격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수적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자, 이들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세력들입니다. 자, 신진사대부라는 세력들은 다 어떤 세력들이냐? 바로 중소지주였습니다. 중소지주. 대지주는 아니고 중소지주로서 자, 정계에 어떻게 진출했을까요? 자, 바로 과거제도를 통해서. 자, 과거제도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사상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 사상적 기반 무엇이냐?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성리학. 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었다. 자, 이들은 상당히 권문세족과 다르게 상당히 현실 개혁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든 개혁하고자 했던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 말이 되면은 고려라는 사회가 이제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이 권문세족들의 어떤 그런 농간에 의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버린 이 사회를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든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상황 보시면 아주 중요한 왕이 있죠. 예, 공민왕 때 이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권문세족의 반발이 어떻게 상당히 컸었죠. 자, 이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상당히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고려라는 사회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강했지만, 그렇게 이제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했지만, 개혁의 방향을 두고는요,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된다.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냐? 자, 첫 번째, 자, 개혁을 그렇게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라는 온건사대부와 자, 좀 더 좀 급진적인, 그쵸? 급진적이었던 급진사대부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온건사대부 이들은요 좀 약간 다수, 대부분의 다수를 차지한다. 자, 이들의 어떤 그 개혁의 어떤 그 방향은요 뭐였냐면 고려 내 개혁입니다. 고려 내 개혁. 고려란 왕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게 바로 이 온건사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자, 급진사대부는요 좀 소수 세력이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이 세력들은. 자, 이들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예, 왕조 개창. 왕조 개창. 자, 새 왕조를 열자 이거죠. 이건 또 다른 말로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 자, 역성 뭡니까? 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왕조로 아예 바꾸자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당연히 두 세력은 당연히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자, 온건사대부에는 정몽주, 그렇죠? 정몽주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진사대부에는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고려 내 개혁을 할 것인가, 새롭게 왕조를 개창할 것인가를 두고는 어느 정도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신흥무인 세력들입니다. 신흥무인 세력. 자, 신흥무인 세력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최영, 뭐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 최영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권문세족이에요. 예, 권문세족가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한다면 누굴 떠올릴 수가 있냐? 바로 이성계 같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급진 4대 부와 바로 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드디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왕조 개창을 두고, 네, 왕조 개창을 두고 드디어 결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자, 드디어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데, 자, 그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388년. 자, 연도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하는 거니까 연도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1388년도에 뭐, 예,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자, 요동 정벌을 나섰던 이성계가 결국은 위화도, 자, 압록강 유역에 있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돌리면서 결국은 조정에 있었던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끌어내리고요. 창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동시에 1391년도 자, 공양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후에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법. 자, 이름으로써 과전법을 실시함으로써 신진 사대부들에게 자기를 도와줬던 신진 사대부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이렇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경제적 기반을 또 장악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장악을 한다. 자, 그러면서 1392년도에 결국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네. 요 과정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데, 자, 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까? 자, 각 시기별 주도 세력이 있다고 제가 아까 강의 이제 제가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도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기별로 그 주도 세력들이 나누어지는지 한번 제가 바로 아래 칠판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적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중간에 끊어서요. 중간에 끊어서 앞시기를 우리가 15세기라고 하겠습니다. 15세기. 자, 15세기. 뒷시기를 16세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세기와 16세기를 끊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 전기에서는요, 이 15세기, 16세기 각각의 주도 세력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왕만 그저 외우고 왕의 업적들, 왕의 치적들 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나누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온건사대부, 급진사대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온건사대부들은요, 온건사대부들, 급진사대부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협조적이었던 사대부들 누구였죠? 바로 급진사대부입니다. 자, 이 급진사대부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관학, 성균관을 통해서 성장했던 세력이다라고 해서 관학파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이제 세조의 즉위쯤에 이제 새롭게 이제 훈구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뭐 우리가 관학파다, 훈구파다, 급진사대부다 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급진사대부가 관학파로 이어지고 그들이 이제 훈구파가 되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관학파, 훈구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온건사대부들. 자, 이들은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좀 적겠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자, 이렇게 고려 왕조 개창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을 하면서 여기서 제자를 양성하고요. 또한 학문을 연구하는 지방에 자리 잡아서 제자 양성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바로 사학파라고 하죠. 제가 밑에다 적겠습니다. 사학파. 이들 또 다른 말로
사림파라고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림파. 자, 바로 이 두 세력들이 이제 15세기와 16세기의 어떤 대표적인 주도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 변화 과정들, 그 주도 세력들의 변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관악파, 바로 이 훈구파들은요. 훈구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었냐? 일단 부국강병, 그렇죠?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어이구 부러졌네요. 중앙 집권의 국가를 추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살인파들은 왕도 정치와 그다음에 반대로 향촌 자치를 추구했었습니다. 향촌 자치. 자, 이들은 권력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세력들이고요. 이들은 자, 낙향을 해서 자,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낙향, 그 지방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변천해 나가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훈구파들. 자, 이들은 계속해서 정권을 계속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이 훈구파들은요. 15세기 민족 문화 발달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5세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주도 세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 어떤 경제적인 모습들 다 좌지우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의 어떤 그 15세기 그 모습들, 성격은 어떻냐면요. 민족적이면서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민족적이면서 자주적인. 자, 이 훈구파나 살인파나 똑같이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합니다만은 자, 이 훈구파들은 그냥 성리학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성리학을 현실 개혁적인 수단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런 학문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용적이고 그 끌어안는 그런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이 살인파들 같은 경우는요. 성리학 그 자체에 몰두합니다. 상당히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훈구파들이 정권을 잡았던 이 15세기의 모습은 상당히 민족적이면서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 그렇죠? 정치 권력의 관점에서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독단에 빠질 수 있고 어떤 독재화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15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언제 15세기 후반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성종 때. 자, 15세기 말 성종 때, 자, 누구를 이제 정계에 끌어들이냐? 예. 자, 훈구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정권에 바로 성종이 이 살인파들, 지방에 낙향하면서 제자 양성에 몰두하고 있던 이 살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살인들이 드디어 15세기 후반쯤에 드디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종에 의해서. 자, 어떻게 등장하냐?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요. 자, 주로 언론기관에 등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기관 하니까 갑자기 어떤 기관입니까? 자, 언론기관이라고 한다면 주로 관리 감찰이라든가 왕권 간쟁과 같은 어떤 왕권 견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언론기관, 바로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훈구파들의 어떤 독점과 독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성종이 바로 이 살인들을 바로 이 언론기관, 주로 이제 조선의 언론기관이라고 한다면 3사가 되겠어요. 3사. 자, 3사에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까라는 거예요? 바로 훈구파들. 이 독점하고 있는,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훈구파들을 니네들이 좀 까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살인들을 등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때부터 다시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쭉 역시 갑니다. 가는데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깐다고 했으면 제가 비판한다.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언론기관 3사예요. 자, 그러면 훈구파들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아주 온순하게 나올 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이씨 우리가 박힌 돌이고 굴러온 돌인데 어디 굴러온 돌이 감히 우리를 까? 니들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할지 못하겠지? 무사하지 못해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훈구들이 다시 살인들을 까는 시기가 있어요. 예, 제가 저 깐다 하는데 예,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살인들을 이제 눌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자, 사화 뭡니까?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건이에요. 자, 누구에 의해서? 훈구들에 의해서. 자, 언론기관을 통해서 훈구들을 비판하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살인들에게 공격을 개시합니다. 예, 그게 바로 사화다. 사화. 자, 4개의 사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화는요, 물론 4개의 사화, 4번의 사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사화 요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 때 사화의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연산군 때 있었던 무호사화가 있어요. 무호사화. 예, 무호사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사화가 있죠. 갑자사화. 패비 윤씨 패출 사건, 갑자사화, 엄마 원수 갑자, 예,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하게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었던 기묘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외척간의 다툼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었던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이 4번의 사화를 통해서 살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습니다. 예, 피해를 입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살인들은 완전히 정계에서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이제 훈구들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되냐? 오히려 이런 많은 사화를 거치면서 훈구들은 소멸되고요. 자, 바로 이 살인들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자, 이들에 의해서 자, 누구와 살인들에 의해서 뭐가 예, 바로 이제 붕당 정치가 예,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살인들이 화를 입었는데 어떻게 된 게 훈구들이 소멸되고 어떻게 살인들에 의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관아파들, 훈구파들은 제자 양성에 어떻게 보면 소홀했습니다. 예. 이제 뒤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들, 그렇죠? 그런 어떤 제자들의 양성에 소홀한 나머지 이들의 세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세력이 부족했어요. 반면에 살인파들은 계속적으로 향촌 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유향소를 운영하고 지방에서 그들의 세력을 형성한 거죠. 유향소라든지 아니면 또 제자 인재를 양성하게 서원. 자, 그리고 이제 향촌의 어떤 농민 통제를 위한 향야.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중앙 정계에다가 관리들을 계속 배급한 거예요. 예, 계속 끌어올린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말 그대로 이제 거의 뭐 좀비 수준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훈구파는 소멸되고요. 자, 이 살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붕당 정치라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살인의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살인들도 각자의 학파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추구하는 그 이상향이 서로 다릅니다. 쪽수가 많다 보니까 그 쪽수 안에서 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네. 합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결국 붕당 정치로 이어지게 되죠. 자, 붕당 정치 결국 살인들이 결국 분화하게 됩니다. 살인들이 분화하게 된다. 처음에 뭘로? 동인과 서인으로.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동인이 또 예, 북인과 남인으로 또 이렇게 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붕당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붕당 정치를 설명할 때 요 내용들 자세하게 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15세기와 16세기의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요. 15세기에 이제 상당히 흉구들에 의해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원리 원칙주의자, 성리학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살인파들은요. 상당히 좀 뭡니까? 사대주의적인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대주의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예, 명분과 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16세기 이후, 그쵸?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께 꺼낼 겁니다. 뭡니까? 명분과 의리, 예, 의리, 그쵸? 의리. 자, 그럼 명분은 뭘까요? 명분. 우리가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자, 명분을 앞세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분이란 거. 자, 이 당시 성리학자들에게 명분이란 건, 자, 어떤 거냐?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분. 뭐냐면요. 자, 사대주의적이라고 누구한테 사대주의적인가요? 중국, 그쵸? 당시 이제 명나라에게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명분을 찾는 거죠. 뭡니까? 명분. 명분이란 건 일단은 그 성리학 내에서 상위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상위 가치는 누굴까요? 바로 중국의 명입니다. 자, 하위 가치는 그 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죠. 그렇죠? 뭐 조선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 일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진도 있겠죠. 자, 그중에 이제 하위 가치였던 우리는 그중에 하위 가치 뭐 외라든가 아니면 여진에 비해서는 좀 더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상위 가치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명분을 기본적으로 상위 가치인 명과 그 하위 가치인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의 학문에 의한다면은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중국의 어떤 그런 존하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15세기, 16세기 상황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걸 바탕으로 왕도 중요합니다. 왕의 업적들, 15세기의 왕의 업적들, 치적들, 16세기의 어떤 그런 또 사건들, 또 왕의 어떤 모습들 중요합니다만은 요 15세기와 조선 전기는 이 15세기, 16세기를 중간에 끊어서 15세기의 어떤 그런 문화들,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 모습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문화적인 부분들은 15세기와 16세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